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속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헌장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호메로스는 서기전 8세기 무렵에 활동한 그리스의 방랑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문헌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로서 두 작품 모두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은 호메로스라는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표방한 일군의 시인들이 당시에 불렸던 여러 시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또 이 작품들이 한 명의 시인에 의해서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지 하는 물음은 이른바 호메로스의 문제라고 해서 논쟁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호메로스가 고대 그리스 문명은 물론 서구 사회의 정신문화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전체 24권, 약 15,600행으로 이루어진 전쟁 서사시입니다. 그리스의 도시들은 연합군을 결성해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한 원정을 떠납니다. 이 원정에는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자 그리스 최강의 전사 아킬레우스도 참가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이 전쟁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면서도 불멸의 명예를 위해 참전해서 10년째 싸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킬레우스는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크게 다투고 맙니다. 아폴론의 분노로 연합군 진영에 역병이 돌자 자신이 차지했던 여인을 풀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아가멤논이 그 대신 아킬레우스의 여인을 취하겠다고 우겼던 것입니다. 오직 명예를 위해서 참전한 아킬레우스에게 명예의 상징을 빼앗기는 것보다 화가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주도해온 전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주둔지로 돌아가고 아킬레우스가 없는 그리스 군대는 적장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아 군대에 패퇴하며 본진마저 이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아킬레우스가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는 본진에 붙은 불과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며 실려오는 동료들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친구들의 곤경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무정한 사람이라며 아킬레우스를 비난하면서 정녕 직접 싸우지 않을 작정이라면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빌려 입고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킬레우스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무구를 빌려주고 동료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선전에 고무된 파트로클로스는 그만 약속을 어기고 적진을 향해 진격하다가 적장 헥토르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전장에 나가 헥토르의 목을 베면 그 다음은 곧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점을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 여신 테티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다짐합니다. 아킬레우스와 그를 찾아온 어머니 테티스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얘야, 왜 우는 것이냐?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이 찾아왔느냐? 말해보아라. 숨기지 말거라. 너는 손을 눕혀 아카이아인들의 모든 아들들이 백고물에 갇힌 채 곤란한 일을 겪어 너를 원하게 해달라고 기원했고 제우스께서 정말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말이다. 그러자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무겁게 탄식하며 말했다. 저의 어머니시여, 올림포스에 사시는 제우스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모든 동료들보다 제 머리만큼 사랑하는 동료 파트로클로스가 죽임을 당했는데 무엇이 기쁘겠어요. 전 그를 잃었습니다. 헥토르가 그를 죽이고서 엄청나게 놀라운 아름다워 보이는 무구들을 벗겨갔어요. 그것들은 신들이 당신을 필멸의 운명을 가진 남자 텔레우스의 침상으로 보내시던 날에 빛나는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차라리 어머니 당신은 저기 바닷속 불사하는 여신들과 함께 사시고 아버지 펠레우스께서는 필메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들이 죽게 됨에 따라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무수한 슬픔이 생길 것이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자식을 환영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제 창에 맞아 헥토르가 먼저 생을 마감하고
메노이티우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대가를 갚지 않는 한 제 마음은 살아서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에게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했다. 내 아들아,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일찍 죽을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헥토르 다음으로는 네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크게 분노하여 말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합니다. 동료가 죽임을 당할 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는 고향으로부터 매우 먼 곳에서 목숨을 잃었고 저는 그를 파멸로부터 지켜줘야 했습니다. 이제 전 사랑하는 조국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파트로클로스에게도 신과 같은 헥토르에 의해 제압된 수많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저는 빛이 되어주지 못한 채 대지에 쓸모없는 짐짝이 되어 함선 옆에 있어 왔어요. 회의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낫더라도 전쟁에서라면 청동 갑주를 입은 아카이어인들 중 누구도 저와 동등하지 못한데 말입니다. 불안은 신들로부터도 인간들로부터도 사라지고 현명한 자들조차 화나게 만드는 분노도 사라지기를. 그것은 흘러내리는 꿀보다 훨씬 달콤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연기처럼 퍼지지요. 꼭 그처럼 저는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에게 분노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괴롭더라도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필요에 따라 가슴 속 마음을 억제해야지요. 이제 저는 나가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헥토르를 만나기 위해 제 죽음의 운명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 받아들이겠어요.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 왕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강력한 헤라클레스도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운명의 여신과 헤라의 무서운 노여움에 제압되고 말았어요. 제게도 똑같은 운명이 마련되어 있다면 저도 죽은 뒤 꼭 그처럼 누워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탁월한 명성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트로이아 여인들과 가슴이 불룩한 다르다니의 여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얼굴에서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통탄하게 해주고 싶어요. 또 제가 전쟁에서 이미 충분히 쉬었다는 것을 알려주겠어요. 그러니 제 출전을 모종으로 막지 마세요. 저를 설득하지 못하실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옛사람들은 이러한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공통된 본성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몸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길 바라죠. 물론 몸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부모는 자녀 가까이 두는 물건들을 고를 때 허투루 선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덜 좋은 것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아이 방 벽지의 색상, 아이가 쓸 책상의 높이, 아이 방의 조명 밝기 등 모두 숙고해서 정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을 사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선물하는 책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위인전입니다. 자기 자녀가 역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곁에 두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자녀들이 위인전에 등장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본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일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각도에서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권장하는 도덕적 가치나 제도 등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신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화를 헌장신화라고 합니다. 앞서의 영상에서 이야기한 원인신화가 자연에 관한 신화적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헌장신화는 사회에 대한 신화적 설명인 셈입니다. 다양한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며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고 다시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공통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 공통적 토대에는 언어, 역사, 문화, 종교 등 수많은 요소가 결부되는데 현대의 국가들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공교육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개인들이 해당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교육을 받은 개인조차도 작은 차이를 계기로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단일 민족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이나 연령, 심지어 혈액형과 같은 사소한 차이를 기준으로 격렬하게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물론 공교육 제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일대의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과 공존해야 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같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라는 정체성을 제공했던 요인에는 언어, 역사,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신화도 그 한 부분으로서 포함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는 당시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가 아니라 헬라스라고 불렀지만 근대의 영토국가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와 관습 및 전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나 아르고스 같은 옛 폴리스들이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테네인이든 아르고스인이든 아니면 다른 폴리스 사람들이든 모두 같은 그리스인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나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학교나 교사를 대신해서 대중들을 상대로 신화를 들려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인들이었습니다. 시인들은 거처를 옮겨가면서 신화를 소재로 노래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들과 영웅들을 자연스럽게 동경하게 됐습니다. 나도 아킬레우스처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지. 네메아의 사자나 하데스의 케로베로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헤라클레스야말로 진짜 용감한 사나이야.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같은 신화를 공유하면서 같은 신과 같은 영웅을 귀감으로 여기는 공통의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유사한 교훈을 얻어 유사한 윤리적 가치를 공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컨대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화 교육이라면 당시 그리스의 시인들은 신화를 통해서 그리스인들의 사회화를 도왔던 대중교육자요, 신화는 그들이 사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통해 헌장 신화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고전 매트릭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